수업 제14주 민법 연습 2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한 학기가 되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 양도하고 채무 인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 양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 양도는 당사자의 합의만에 의해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보통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채권자는 채권을 양도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양수인한테 이제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양수인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양수인한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지만은 양수인이 악이거나 또는 선이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양수인이 악이나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자, 주로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이제 채무자가 될 텐데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하는 자가 양수인이 악이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갑이 을이 있고요. 이제 그 채권을 요 A 채권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A 채권을 병한테 넘겼고 병은 다시 또 이 채권을 정한테 넘겼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정이 선이이며 무과실인 경우에는 병이 선이이며 무과실인 경우에는 정이 악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에게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악이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제 선이 이제 중과실, 그러니까 선이면서 중과실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과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쓸게요. 즉 악이며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정이 악이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는 이상은 정에게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병은 악의와 중과실이기 때문에 병에게는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에게 악의와 중과실이 없다면은 정에게는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병과 정 중에서 한 사람만 이제 악의며 중과실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전전 유통되는 경우에 어느 사람이 이제 악의와 중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당연히 악의와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 채권자가 악의인지 또는 뭐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이것도 역시 판결 여러분들 뒤에 판결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채권 양도와 상계입니다. 채권 양도와 상계 부분은 지급금지 부분, 상계 부분에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지급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금지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고 병이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갑이 이제 요걸 A 채권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이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가 되겠죠. 자, 갑이 A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그럴 때 병이 이제 을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 갑이 전부금이나 추심금의
추징금을 청구했을 경우에 병이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은 어떤 식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지급금지 되기 전에, 즉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 있으면은 상계 압류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병은 언제나 갑한테 상계양변을 할 수 있죠.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압류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 그러니까 자동채권이 병이 의뢰대에서 자동채권을 취득한 거죠. 채권이 발생했지만 아직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게 되죠. 따라서 병이 의뢰대에서 갖고 있는 채권과 그 다음에 병이 수동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A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병이 의뢰대에서 취득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으면은 이 두 채권의 변제기가 같은 경우에 그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압류 이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죠. 아예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든지 나중에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됐던 뭐 했던 어쨌든 이건 상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압류 이전에 취득했지만 변제기를 비교했을 때 변제기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느리다면은 그거는 나중에 상계 적상 상태가 되더라도 상계할 수 없는 경우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급금지된 채권의 경우는 이렇고요. 그럼 채권 양도의 경우는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헷갈리니까 요건 지우고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갑이 이제 자, 이것도 비슷하게 똑같은 사례를 한번 해보죠. 을이 병한테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A 채권을 채권 양수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을을 채권 양도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 병이 을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뭐 이제 B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자동채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채권 양수인이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했을 때 병이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양도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언제든지 병이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양도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양도 이전에 B채권이 발생한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압류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금지된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해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잖아요. 근데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제 양도 전에 B채권이 발생했으면은 그런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돼야 되겠죠.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언제든지 B는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B 채권의 변제기가 이르지 않아서 상계 적상하기 전에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기 전에 갑이 병한테 A 채권 양수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이 갑한테 지급해야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아직 B 채권의 변제기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채권을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B 채권의 변제기가 이른다면은 그 B 채권이라는 것이 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기만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언제든지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A 채권을 이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 즉 A 채권을 실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를 때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학설 중에는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변제기를 비교해서 그래서 양도 이전에 B채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B채권의 변제기가 A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양도 이후에 B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상계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당연히 세 번째 경우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예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요. 상계 부분에서 전세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상계할 때 이제 전세권,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자동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변제기를 비교해서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으면은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전세권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면 상계할 수 없다. 그때는 이 두 단계만 검토를 했었죠. 이 두 단계만 검토를 했었죠. 첫 번째 건은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른 경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단계만 검토를 했었는데, 채권 양도의 경우와 또 지급금지의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경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즉 이제 그 채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경우 또는 압류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한쪽은 변제기를 비교하고 한쪽은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계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얘기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 번째 경우 양도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죠.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9번 판결 한번 참고하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채권 발생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채권과 그러니까 자동채권과 그 다음에 양도된 채권 사이가 동시행 관계인 경우에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과 그 손해배상 채권 같은 경우 되겠죠. 이제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이제 그 손해배상 채권과 그 다음에 공사대금 채무, 이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사이가 그렇게 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록 그 손해배상 채권 자체가 나중에 채권 양도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권 발생의 기초적인 원인이 채권 양도 이전에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채권 양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것들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지급금지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뭐 이제 그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 양수인에게 선택적으로 상계권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현들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었죠.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계항변을 할 수도 있고 양도인에게 상계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든지 상계항변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양쪽에 다 상계항변을 할 수 있지만은 어느 한쪽에 상계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쪽에는 상계항변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어느 누구한테 상계항변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 양도와 상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데요. 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보죠. 첫 번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있을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있을 수 있겠죠.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이제 승낙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한 이제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나 통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필요한데 계약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다 계약 인수에 포함돼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 자체가 이전되니까 채권도 포함해서 이제 인수인한테 이전이 되긴 하죠. 하지만 계약 인수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계약 상대방과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들 사이 이외에 계약을 인수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3년 계약을 통해서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인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인수 합의 이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개별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한 별도의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계약 인수 3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3자 간의 합의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그 이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들은 다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고요.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 10번 판결을 참고하면 되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양수인이 뭐 채권 양수인이 아닌 건 아니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양수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변론 종결 시점 전까지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기각이 되면 시효 중단이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각이 되지 않고 이제 변론 종결 시점에서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은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 자체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이제 그 통지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제 그 갑이 을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병한테 양도하기도 하고 정한테 이중으로 양도했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채권 양도 통지를 을한테 다 해줍니다. 갑이 을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줬을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통지나 승낙이 앞서는 채권 양도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통지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채권 양도나 정에 대한 채권 양도 중에서 확정일자 있는 이제 통지나 승낙이 더 우선하는 사람이 채권을 이제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먼저 제1양도계약이 첫 번째,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누가 더 빨랐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두 사람 다 채권 양도가 있었지만은 어느 사람의 채권 양도가 먼저 채무자한테 통지되었거나 또는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승낙을 했다거나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병에 대한 채권 양도가 더 우선했다. 이제 이걸 제1양도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만이 채권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겠죠. 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라고 해서 정의 두 번째 정에 대한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채권 양도를 하고 정한테도 채권 양도를 했는데 병에 대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더 빨랐던 경우에는 병만이 채권 양수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맞지만은 나중에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정이 다시 적법한 채권 양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양도 계약은 첫 번째 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은 두 번째 양도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첫 번째 양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두 번째 양도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양도 계약은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의 이중 양도의 경우에 이제 그 경합하는 걸 얘기했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양도가 아니라 채권 압류 통지와 채권 양도 통지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병은 채권 양수인이고 정은 이제 집행 채권자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A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채권자는 이 A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자입니다. 자, 이 경우에 나중에 뭐 이제 결과적으로 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강제 집행에 기초해서 추심이나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추심금을 청구하거나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이 더 우선할 것인가 또는 양수금을 청구하는 병이 더 우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채권 양도의 통지와 그 다음에
그 채권 양도, 가압류 채권 양도의 통지와 압류 결정서의 송달, 이것이 어느 것이 더 빨랐는가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채권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정이 우선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은 추신금과 전부금의 지급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병은 채권 양수인이다라고 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채권 양도가 이제 그 압류 채권자가 더 우선한다고 했을 경우에 채권 양수인은 채권 양도, 그러니까 이제 그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건 맞는데요. 압류 채권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집행 채권자의 그 압류 결정서가 먼저 송달된 경우에는 병은 정에게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은 다른 사람의 정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병이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취급이 된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3자에 대한 관계와 정에 대한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우열 관계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압류한 채권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한 경우에는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이제 압류 채권자인 정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가 경합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가 경합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강제집행 말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됐는데 을에 대한 채권이 이제 병한테 양도가 되고 또 정한테 양도가 됐는데 이중으로 양도가 되었는데 둘 다 통지나 승낙이 있었지만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통지나 승낙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통지나 승낙이 앞서는 채권 양도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당연히 먼저 앞서더라도 다른 이제 더 늦은 이제 통지나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더 늦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경우가 더, 그러니까 그런 통지나 승낙에 있는 채권 양도가 더 우선하긴 하죠. 하지만 두 채권 양도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이루어진 통지나 승낙이 더 우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은 양수인이 악의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 A 채권을 이렇게 채권 양도를 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갑이 병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병은 이제 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만약 병이 채권 양도를 승낙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했을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갖고 갑에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갑이 알았거나 또는 이제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그런 항변 사유라고 한다면은 병은 갑에게도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의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동시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의 우열 관계인데요. 다시 이제 아까 사례로 돌아가서 동시에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인데, 만약에 채권 양도의 경우에 는 먼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나 통지가 있었던, 그게 앞서는 사람이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동시에 갖춰진 경우, 즉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또는 양 당사자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나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 확정일자가 없는 그런 승낙과 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승낙과 통지가 동일한 날 도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들이 채권을 준공유하게 된다. 즉
병과 정이 A 채권을 준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다 A 채권의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공유 법리, 준공유 법리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병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이고, 그 다음에 정은 이제 압류 채권자, 집행 채권자, 인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건 채권을 준공유하는 관계가 아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정이라는 사람은 A 채권에 대해서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순위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누구한테 변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병한테 변제해도 상관없고 정한테 변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변제받은 금액은 병과 정이 내부적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즉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서로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변제 공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수인이나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도 적법하게 양수금을 청구하거나 추신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 받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과 정이 을로부터 받은 돈을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채권 양도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채무 인수에 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채무 인수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면책적 채무 인수와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죠. 자, 일단 병존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병이라고 하죠. 이걸 편의상 재산제를 위한 계약하고 같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병에게 대해 채권자, 갑이 채무자이고 병이 채권자입니다. 자, 이 채권을 을이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 인수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갑과 을 사이의 채무 인수가 병존적 채무 인수인가 이행 인수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이거는 어디에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거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될 테고요.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다만 을은 갑과의 합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을이 직접적으로 병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 대해서 병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갑에 대해서만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행인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갑과 을 사이에서 병이 직접 을에게 채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제 이행인수를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병이 직접 을에게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을이 책임재산을 빼돌린다든지 하면은 그냥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계약 해지는 간만에 할 수 있지만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행 인수라고 한다면은 병이 직접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을이 사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병이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겠죠. 자, 하지만은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행 인수의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이행 인수가 있는 경우에 갑은 당연히 을에게 인수된 채무를 이행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행 인수 계약에 따른 피대위 권리, 이거를 이제 피대위 권리로 해서요. 병이 직접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권자로서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이 이행 인수 합의에 따라서 갑과 을의 이행 인수 합의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을이 병에게 이행하도록 병이 조치를 취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병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행 인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을이 병한테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병이 직접적으로 을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병존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 사이에서 그것이 이제 이행 인수에 해당하는가 또는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인수인의 책임재산 처분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병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을의 처분 행위는 병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위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채무 인수가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이 X 부동산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을에 대한 관계에서 사행위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갑과 병이 있고요. 채무자가 있고 아까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채권자가 되고요. 자,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 채무를 이제 갑과 을 사이에 채무 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면책적이냐 또는 병존적이냐 하고 이런 걸 묻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면책적 채무 인수인가 병존적 채무 인수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제 이거는 갑과 을 사이의 합의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가 면책적 채무 인수이냐 병존적 채무 인수이냐 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병존적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면책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병이 만약에 갑한테 이행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이행을 청구했는데 을이 자력이 없어서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 병이 다시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갑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이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것은 면책적이었기 때문에 병은 나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테고요. 병의 입장에서는 채무 인수는 병존적이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과연 이 채무 인수가 면책적 채무 인수이냐 병존적 채무 인수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당사자 의사가 갑이 면책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의 의사와 반해서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면책적 병존적 채무 인수는 병과 을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게 돼요. 만약에 병과 을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갑과 을은 연대 채무를 부담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병과 을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갑과 을 사이의 연대채무 관계는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갑과 을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 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에서는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연대채무 관계이고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의 이제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서의 병존적 채무 인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연대채무 관계는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병한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이제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무, 여기서 이제 갑 병이 X에 대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저당권부 채권, 이제 갑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제 을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법률 관계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제 매수인이 인수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매매 대금을 산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갑이 병에 대해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물의 시가가 3억입니다. 3억인데 갑과 을은 매매 대금을 2억으로 정해요. 2억으로 정하고 그 대신 을이 병한테 1억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합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걸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을이 직접 병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당사자가 을이 병한테 채무를 부담한다 여부를 당사자가 명확히 밝혔으면은 그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테지만,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다면은 그냥 단순히 갑과 을 사이에서 을이 병한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한 합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갑과 을 사이에서 이제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서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즉 2억 원을 다 지급하면은, 그러면은 을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을은 1억 원의 물적 부담이 있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저당권의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을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럼 피담보 채무를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대신 채무를 이행을 인수하면서 그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을은 그러니까 그 공제된 매매대금 1억 원을 공제해서 정한 2억 원의 매매대금을 다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즉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지만 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즉 1억 원을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공제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은 잔금 지급 의무가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 자체가 이제 그 인수된 채무를 1억 원이 인수됐을 때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갑이 이제 채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인수채무의 불이행과 매매대금의 불이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유로 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과 을 사이에 그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잔금 지급 시점에서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이제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대금 채무의 불이행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걸 이유로 해서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걸 이유로 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1억 원을 언제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못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을이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인수된 채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행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나중에 이행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인수된 채무, 이행 인수된 채무를 1억 원의 채무, 이게 이행 인수를 한 거죠. 1억 원의 채무를 이행 인수해 놓고서 을이 변제하지 않아서 갑이 대신 변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갑이 대신 변제했다고 하지만은 이행 인수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채무자니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이행하기로 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죠. 하지만 을과의 관계에서 갑과 을은 이행 인수에 대한 합의를 한 거니까 그거를 인수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대신 이행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이나 또는 부당이득금을 이제 갖게 되죠. 이제 구상금 채권 같은 경우를 갖게 되는데, 이 구상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이제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요 금액은 사실 매매대금과 같은 성격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억 원도 역시 을이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의 청구권 플러스 1억 원에 대한 이제 구상금 채권, 이것도 다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건 이제 채무자가 A 갑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죠. 만약에 을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X에 대한 소유권이 다 제3자한테 넘어간 경우, 자, 그런 경우라면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되는 것이죠. 자, 불능이 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을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즉 소유권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을은 채권자인 거죠. 채권자의 과실에 의해서,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게, 비록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되었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537조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538조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계약 인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채무를 을이 다 이제 그 인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이거 볼게요. 갑과 이제 병이 서로 사업관계에 있어요. 이제 서로 사업관계에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을이 갑의 이제 사업권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를 계약 이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이전을 받는 경우가, 을이 이제 갑으로부터 계약 이전을 받는데, 그 계약 이전을 받으면서 뭐 이제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채권 채무를 인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계약 이전을 하면서 이제 을이 채무를 인수하는데 그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병전적 채무 인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약 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는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것,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매 대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에 계약 인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예외적으로 병존적 채무 인수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의 문구와 그 다음에 이행 인수가 되는 경우에 판례의 문구가 동일합니다. 즉 인수인이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판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인이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는 병존적 채무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도 있어요. 그 문구 자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대금 이제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것이 이행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 판례 표현들이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행인수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인수한다든지 계약이 이전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합의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이제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법률 관계가 전개되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담보 채무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갑이 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을한테 X를 팔았는데 이제 병 이름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제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X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야 되니까 X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고 을한테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 그 저당권을 말소하고 있지 않았고 또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병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한테 변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을이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 이 구상금 채권은 당연히 매매대금 채권과 갑의 매매대금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 플러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 두 가지는 다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갑의 채권자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전부금이나 추징금을 직접 을한테 청구할 경우에 을이 갑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같이 정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동시행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채권자가 이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경우에 그때 을은 갑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또 등장하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갑과 을이 을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거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있고 당사자 사이에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을이 변제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만약에 을이 채무를 이제 이행을 인수했을 경우에 을이 인수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대신 이행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생각해 두고요. 이제 당사자 사이에 인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변제했을 경우에 이제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이 동시행 관계이고 상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계집행문 부여. 이제 채무가 인수됐을 경우에 이제 갑이 이제 병이 갑에 대해서
그러니까 채무가 인수됐을 경우 병이 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승소했는데 채무가 인수가 됩니다. 채무가 인수가 됐을 때 그러면은 승소 판결문을 갖고 을이 병이 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병이 갑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럼 갑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채무를 만약에 을이 인수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해서도 이제 승소 판결문을 갖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됐을 때 승계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을 승계 집행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에 대한 판결문을 갖고 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어야지만 되는고요. 만약에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한다면은 갑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그대로 을한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해서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갑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을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승계 집행문 부여에 관련된 채무 인수와 관련해서 승계 집행문이 부여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 양도, 채무 인수에 대한 부분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민법 전반에 대해서 사례 문제들을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되면은 민법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앞뒤를 잘 연결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한 학기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